제시했던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조차 포기했다며 11시간 연속 휴식을 하고 싶으면 일주 69시간 이상을 일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일주 64시간까지 일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 아나운서 태희경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주진우 라이브. (2023년 3월 6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해법으로 한국 기업들이 대신 내는 제3자 변제 방식을 선언했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 한국 정부가 면책해준 셈인데요. 윤석열 정부의 선언으로 강제징용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정부 해법 피해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강제징용 피해자 법률 대리인 임재성 변호사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꼭 이틀 남았습니다. 투표율 50% 넘어섰습니다. 사상 최고치라는데요. 과연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 출렁이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민주당 내부 분위기 수습할 수 있을까요? 정치적 원의 시점에서 짚어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야구가 시작됩니다. 2023년 월드 클래식 베이스볼입니까? 아무튼 세계적인 야구 대회가 이번 주 막을 올립니다. 세계 4강 목표로 우리 대표팀 나섰다고 하는데요. 세계 4강이 문제가 아니라 일본 이겨야 될 텐데 이길 수 있을까요? 박재호 스포츠조선 야구부장과 전망해 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차에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경칩입니다.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깬다는 경칩인데요. 남쪽 지방에서 벌써 봄꽃 소식 이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포근했지요. 봄이에요. 가벼운 옷차림으로 나선 시민들 많이 보였는데 저는 아직도 춥습니다. 추워라, 그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봄 어떤 봄으로 만드실 계획입니까? 봄이라 외롭고 쓸쓸해요, 그런 분들 계시죠? 생각해 보세요. 겨울에는 안 외로웠어요? 가을에도 그랬잖아요. 쓸쓸했잖아요. 그런데 봄에는 좀 따뜻한 봄이었으면 합니다. 자, 이번 봄 계획 알려주십시오. 봄 새로운 결심도 알려주십시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해법은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력과 국위에 걸맞는 우리의 주도적인 그리고 대승적인 결단입니다.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해법, 정부의 해법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정부는 지난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이 피해를 입힌 전범 기업이 아니라 이 국내 재단으로 하여금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만들어서 이 재단에서 2018년 이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은 원고 15명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역시 판결금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본은 뭐라고 합니까? 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반성과 사과 표현 없이 역사인식은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를 되돌리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건전한 한일 관계 만들겠다 그러면서 역대 정권 과거의 입장을 계승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거의 입장이 뭐였죠? 김대중 오부치 선언 얘기하는데 그건 과거에도 하던 얘기인데요. 미국은 반색하고 나섰습니다.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발표에 대해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 간의 협력 파트너십에 획기적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일본 정부 전범 기업이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책임을 미루고 반성 안 했죠. 그런데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과 싸우던 피해자들은 이제 한국 정부와 싸워야 할 판입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매우 화가 나셨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일본에 놀아놨까요? 지금 대통령 어느 나라 대통령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사람이요, 일본 사람이요. 일본을 위해서 사요, 우리 한국 사람을 위해서 사요. 참 이해가 안 가고 나 지금 95살이나 먹도록 그런 식은 처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사람이요 일본 사람이요. 양금덕 할머니 피해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과거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끝낼 수 있을까요? 이 문제 자세히 저희가 고민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부가 주 52시간 개편안 발표했습니다. 더 일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고용노동부 등은 오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확정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서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80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요. 80.5시간까지.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 뭐라고 했냐면 월 100시간 연장 근로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비즈니스 프렌들리 이 생각도 나고요. 왜 사장님이 일 시킬 권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렇게 외치면서 노동자들 일만 시키려고 하는지 이런 생각은 계속 하게 됩니다. 대신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는 했어요. 네, 정부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저축한 연장 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 휴가에 더해서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현실을 좀 몰라도 너무 막 모르는 것 같은데 휴가 가고 싶어요. 그러면 다녀와 이게 안 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대신해야 되고요. 야 네가 가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장 직장에서 연수 가려고 해도 직장에서 필요한 일을 배우려고 해도 야 그럼 이 일은 어떻게 하냐 이게 지금 윗사람들 사장님의 얘기인데요. 노동계의 반발 거셉니다. 네, 노동계는 정부의 안이 만성적 과로를 조장할 수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하는 노동을 5일 연속으로 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고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발표에 대해서는 만성적인 저임금 구조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건강에 치명적인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연장과 잔업을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건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OECD에서도 매우 깁니다. 멕시코 빼고는 우리보다 더 일하는 나라 별로 없는데 계속해서 일할 자유 얘기하면서 이 사장님 일 시킬 자유만 이렇게 챙겨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저희가 이 노동시간
연장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조만간 저희가 전문가 모셔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2월 물가 더 많이 올랐어요. 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2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4.8% 올랐습니다. 1월에 5.2%보다는 상승률이 0.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네, 저 냉면 먹었는데요. 15,000원이더라고요. 아이고, 냉면 15,000원이에요. 비빔밥이 10,000원 넘는다고요? 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1월 서울 지역 기준으로 대표적인 8가지 외식 품목 평균 가격을 조사해본 결과 네. 주요 외식 품목이 전년 동기 대비 10.8% 올랐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또 나타났습니다. 네,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국의 장거리 폭격기 B-52H가 오늘 한반도에서 한국 공군과 연합 공중훈련을 벌였습니다. B-52의 한반도 전개는 지난해 12월 이후 약 3개월여 만입니다. 네. 이는 오는 13일에서 23일 예정된 이 프리덤 실드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기도에 사전 경고를 보내기 위한 취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봤듯이 외교 조금 불안하고요. 물가 더 불안하고요. 안보 더더 불안합니다. 자, 정치권 뭐 하고 있나 볼까요? 국민연금, 우리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 전문위원회 검사 출신 임명됐습니다. 네, 금융과 회계 전문가가 맡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자문위원 자리에 검사 출신의 한석훈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면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할지 채권에 투자할지 그런 데인데 여기 검사가 갔다고요? 잠시 후에 김은지 기자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 뭐 하나 했는데, 안철수 국민의힘 긴급 기자회견 열었어요? 네,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실 행정관이 당원 카카오톡 단체방에 김기현 후보의 홍보물을 전파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이 당대표 경선에 개입한 명백한 사실이라면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실이 내년 공천에도 개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주말 사이 불 소식 많았어요. 방화도 있었네요. 네, 지난 토요일 밤 11시 반쯤 인천 송림동 현대시장에서 불이 나 점포를 55개나 태웠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이 시장이 폐허처럼 변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방화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시장 주변 CCTV를 분석해서 어제 오전 방화 용의자로 4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왜 그랬대요?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봄에 이게 산불 불 소식 많습니다. 좀 각별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화나서 막 불지르는 그런 소식 계속 전해드리는데, 이거 세상이 많이 아프구나, 사람들도 많이 아프구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도 방화는 안 되는데 왜 그럴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올 봄이 왔는데 올 봄 어찌할 계획이신가요? 물어봅니다. 4222님, 금방 봄이 올 것 같아요. 마음이 따뜻한 봄을 기다립니다. 얘기하는데 봄이 와버렸다니까요. 훅 왔어요. 6053님, 부산에는 벌써 목련이 활짝 만개한 곳이 있다면. 목련 피었습니까 벌써? 목련이 피었으면 또 봄이죠. 2374님, 캠퍼스에도 봄이 왔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주진우 라이브 들을 계획이에요. 봄에 연구하면서 훌륭하십니다. 4651님, 이번 주말은 친정엄마 생신이라 40여 명의 대가족이 삼천포에서 1박 2일로 봄여행 갑니다. 볕이 바른 곳에서 쑥해서 도다리 놓고 봄도 먹고 엄마 사랑도 먹고 올 겁니다. 훌륭하십니다. 40명의 대가족이 이렇게 엄마를 위해서, 아이고 훌륭합니다. 네, 행복이 깃들기를 그 가족에. 9369님, 올 봄은 들려오는 소식 춥기만 하네요. 봄에 들려오는 정치권 뉴스는 진짜 암울하기만 합니다. 네, 어디로 가는 건지, 어떻게 가는 건지. 0147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나요? 옵니다. 봄은 오잖아요. 날이 좋고 꽃이 피어도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분들 겨울일 텐데 거기에도 우리 마음도 겨울이 가지 않습니다. 슬픈 봄의 시작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분들한테는 아픈 봄의 시작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봄이 오면
야구 시작합니다. 그런데 올 봄에는요, 야구 빨리 시작합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있거든요.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목요일 호주전을 시작으로 우리 한국 대표팀 장도를 떠났는데 금요일에는 한일전도 있습니다. 우리 야구 대표팀 어떤 성적을 거둘지 한번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자, 야구 누가 잘 읽어줍니까? 물어봤더니 이분이 첫 손가락에 꼽혔습니다. 스포츠조선 박재호 야구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야구 팬들은 가슴 설렙니다. 일단 시범 경기는 시작됐습니까? 네네. 시범 경기는 이제 다음 주 시작이 다음 주 되고요. 시작이고요? 네, 지금 한참 스프링 캠프 네. 치르고 있습니다. 스프링 캠프에서 누가 그 소식 들으면서 올해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먼저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이번에 네. 우리 국가대표팀 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좀 느낌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선수들이 지난번에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두 번을 네. 조별리그 탈락을 하니까 네. 좀 정신이 번쩍 들었다. 네. 예. 긴장들도 좀 하고. 네.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이제 조 편성이 잘 됐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호주와 일본 한조죠. 일본하고 같은 조가 됐기 때문에 조 편성이 더 잘 됐다. 왜요? 좀. 일본이 아무래도 많이 좀 앞서니까 호주만 잡고 나면 그 다음엔 8강에서는 일본을 안 만나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쪽 주에 A조에 대만, 쿠바가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 조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 네. 호주 정도가 이렇게 경합을 할 것 같고 조 1, 2위가 올라가고요. 결선으로. 네, 그다음에 A조, B조가 이렇게 교차로 네. 8강전을 치르니까 우린 이제 물론 조별리그에서 만약에 일본을 이기면 좋겠지만 네. 진다 하더라도 8강에서는 일본을 만나지 않고 더 큰 무대에서 일본을 더 만날 그럴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일본 이겨야죠. 일본이 우리한테 많이 앞섭니까, 전력상. 많이 앞섭니다. 근데 부장님, 네. 일본이 지금껏 우리한테 많이 앞섰어요. 근데 그때마다 네. 유현진이 나오고 그때마다 구대성 던지고 네. 그때마다 이승엽이 치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겼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요. 구대성이 없고 이승엽이 없습니다. 유현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걱정이고요. 네. 오늘 연습 경기를 했는데 오릭스 1.5군한테 우리가 2대4로 졌습니다. 네. 근데 9회 2점을 나긴 났는데 그러면 9회 8회까지는 4대 0으로 치고 있었죠. 네. 근데 물론 그런 경기는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유격수 쪽에서 세 차례 실책 때문에 실점은 했지만 네. 전체적으로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 다만 이제 타자들의 컨디션이 아직은 좀 덜 올라왔구나 이렇게 네. 생각이 들었고, 투수들 같은 경우는 일본 투수들은 1.5군도 거의 우리나라 1군 투수만큼 던지는구나. 그렇다면 일본 대표팀 투수들은 얼마나 강할까요? 좀 부담은 됩니다. 네, 오타니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비슈도 있고. 다르비슈 와요. 네, 다르비슈가 아마 한국전 나올 것 같아요. 한국전에요? 한국전. 네. 다르비슈 다리를 어떻게 했어야 돼. 그런데요, 사실 네. 이런 큰 경기는 선발 투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전, 미국전에 항상 우리 자완 투수가 잘 던졌어요. 생각해보면 류현진 잘 던졌고 구대성 잘 던졌고 그다음에 김광현 잘 던졌는데, 그렇습니다. 김광현이 한 번은 엄청 잘 던졌는데 두 번째 일본을 만나니까 1회 2회 난타당하더라고요. 그랬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 김광현 선수가 들어왔는데 제가 목욕탕에서 만났어요. 야, 앉아봐.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너 처음에 1차전은 엄청 잘 던졌는데 2차전 때 너의 투구 폼이 읽힌 거니 뭘 읽힌 거니 어떻게 그렇게 잘 치니 얘기하니까 김광현 선수가 모르겠대요. 분석해봤을 거 아니야. 모르겠대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김광현 선수가 아마 일본전 선발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렇죠. 네, 않을 것 같다 생각이 이번에는 들고. 그러면 다른 선수가 나가야 되는데 자원 선발이 나갈 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구창모 선수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구창모 선수가 조금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의리 선수, 구창모 선수 정도, 또 양현종 선수, 김광현 선수가 있지만 네. 좀 젊은 선수 위주로 선발이 나가고 중요 승부처에서 88년생 두 선수 베테랑이죠. 양현종, 김광현 선수가 좀 중요 승부처에서 좀 역할을 맡아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강철 감독은 어제 이제 기자회견장에서는 일본전 선발은 가르쳐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구창모 선수가 그래도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네.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봅니다. 네, 우리 또 신인 선수들이 네. 항상 또 이런 큰 대회에서 또 잘해줬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정우 선수가 네. 이제 메이저리그로 갈 수도 있고 큰 무대에 이렇게 선보이는 건데 네. 이정우 선수 잘할까요? 강백호 선수 잘할까요? 이정우 선수를 일본이 엄청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요? 네, 나고야 태생이기도 하고, 그럼 이상하게 좀 나고야 태생 나고야에서 태어났죠. 네. 네. 이종범 선수가 그렇죠. 일본에서 일본에 활동할 있을 때.
예, 중이치 드래곤즈에 있을 때 태어났는데 뭐 그래서 꼭 기사에 보면 뭐 나고야 태생 요렇게 꼭 적어요. 아, 일본 애들이? 예, 꼭 적어요. 꼭 네. 그렇게 적고 그리고 이정우 선수를 일본 뭐 팬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예, 상당히 좋아. 좀 잘생겼잖아요. 아유, 잘생기고 네. 젊고 잘하고 야구를 굉장히 잘하고 또 메이저리그 갈 수도 있을 거다. 네. 그리고 메이저리그 쪽에서도 평가도 좋으니까 좋아하고 한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강백호 선수가 이번에 좀 더 활약을 펼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봅니다. 몸 상태 굉장히 좋고 지난번 또 올림픽에서 강백호 선수가 네. 아픔이 있어서 껌 한번 제대로 씹었죠. 네. 껌 씹다 이제 껌 씹었죠. 네. 박찬호 위원한테 뭐냐고 했는데 그렇죠. 그 아무 생각 없이 본인도 이제 그때는 괜히 좀 얼었다. 네. 예. 그래서 껌도 씹고 그랬는데 그때 사실 이제 성적이 안 났어요. 네. 본인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올해는 좀 절치부심하고 연습 경기 때도 뭐 홈런도 날리기도 했고 네. 예, 상당히 상황은 좋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우리 전력이 4강권 아닙니까? 목표는 4강인데 저는 전력은 4강권 아니라고. 아, 봅니다. 그래요? 네, 4강권은 아니라고. 아니 뭐 미국은 그냥 큰 데에서 설렁설렁하고요. 도미니카 같은 데도 또 큰 경기 못 하는데 쿠바, 일본 제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이제 뭐 최근에 쿠바가 좀 폼이 많이 좀 떨어졌죠. 가라앉았어요. 네. 가라앉았고 일본, 미국은 확실히 뭐 4강권이다. 이렇게 조금 봐지고 그다음에 도미니카도 굉장히 좋은 선수가 많습니다. 예. 도미니카라든지 투수들 좋아요. 멕시코라든지 베네수엘라, 푸에르토리코 그쪽에 중남미 쪽도 굉장히 괜찮고 또 쿠바도 뭐 가능성은 있지만 네. 한국이 4강 전력이라고 딱 말하기는 힘들지만 조편성만으로 보면 전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4강 못하면 혼나요. 목표는 4강이다. 아유, 국민들한테 이렇게 사랑을 받고 그랬는데 4강 못 가면 큰일 납니다. 호주가 무슨 캥거루의 나라지 야구합니까 이랬네 이 나라에서. 그 메이저는 뭐 거의 안 뛰었던 선수들이고 예. 마이너 뛰었던 선수들이 꽤 있는데 전력은 우리가 굉장히 앞섭니다. 그래요? 굉장히 앞섭니다. 앞서는데 자, 네. 호주고 체코, 중국 네. 우리 저 다른 데 필요 없고 일본전. 9일 날. 네. 네. 그래도 우리가 일본은 9일 잡아야 돼. 호주고 10일 날 일본전. 네. 네, 10일 날 일본입니다. 네. 네. 거기 다르비슈 나온다고요? 다르비슈 못 나오게 하면 안 됩니까? 다르비슈가 그래도 나와서 좀 다행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지금 오타니. 부장님 예. 강제징용 문제로 지금 네. 국민들의 지금 반일 감정이 굉장히 지금 높습니다. 네. 이게 일본한테 지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이게 이긴다 그러면 네.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네. 그래서 제가 진다고? 오늘 무조건 이긴다 말은 좀 안 하겠다고 아우. 마음에 좀 제가 담고 왔습니다. 부장님 애국자네. 제가 담고 왔습니다. 네, 애국자에 좋아요. 좋습니다. 네. 다른 선수도 일본의 투수가 좋아요. 때 다르비슈 다음에 나온 그러니까 지금 1라운드는 65개로 투구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마 65개를 다 채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보통 한 4회, 5회 정도까지 다르비슈. 그 다음에 나온 선수들도 굉장히 잘합니다. 네. 어떤 선수는 165km 막 던진다. 그 사사키 로키라는 선수인데 165km를 던져요? 지바 165. 그게 찍힌 게 165인데 제가 볼 때 뭐 160 정도는 돼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예, 굉장히 공 빠릅니다. 부장님 근데 예. 저 볼만 빠르고 이렇게 컨트롤은 안 좋겠죠 이 선수? 이제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컨트롤까지 좋습니다. 그 이 선수 고등학교 때도. 네. 그리고 오자마자 프로 오자마자 그냥 퍼펙트 게임. 그 선수구나. 그렇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경기도 거의 퍼펙트에 가까운 8회까지 던지고 퍼펙트하고 내려가고 막 네. 그런 사사키 로키. 어떻게 좀 정리해야 될 텐데 일본전. 자, 알겠습니다. 일본전의 선전을 좀 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가 이제 좀 일본전에 긴장을 하는데 일본도 우리하고 하면 이상하게 꼬여요. 네, 맞아요. 뭔가 모르게 꼬여요. 큰 경기에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도 네. 우리한테 많이 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일본이 항상 전력은 우리한테 앞섰지만 많이 졌기 때문에 우리도 좀 자신감을 가지고 옛날에 그 사또 선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 외야수 이렇게 네. 됐어요. 외야수. 됐어요. 네. 사또 고마워요. 네. 그런 사람이 하나 나와줘야 되는데. 이후에 이제 사또 그분이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네. 본인 인터뷰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네. 일본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다. 긴장해서 네. 그렇습니다. 한국이 또 강하니까 긴장해서. 오타니 선수 폼은 좀 어떻습니까 요새? 오타니 선수가 오늘 밤에 한신 타이거즈하고 일본 대표팀 연습 경기가 있습니다. 네. 타자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오늘 던지지는 않고 타자로 나오고 오타니 선수는 아마 일본의 첫날 중국전에 선발 등판하고 네. 건너뛰고 아마 준결승에 나온다 그러는데 뭐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일본이. 그렇죠. 네. 아무튼 박재호 부장께서
일본한테는 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네, 보는데 저는 분명히 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네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부 예측이 많이 네. 틀려가지고 박펠레라는 별명이 있기 때문에 애국자세요. 네. 자, 저는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네. 한국 프로야구는 언제 개막합니까? 한국 프로야구 4월 1일 날 4월 개막을 1일.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시범 경기는 이제 조만간 또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어느 팀이 이렇게 강 쪽에 꼽힙니까? 저는 LG, KT 두 팀을 4강 전력이 좀 탄탄한 팀이다. 이렇게 LG, 한번 KT 요? 꼽아봤습니다. 오, 작년하고 LG, 비슷하네요. KT, LG, KT. LG, KT요? 네. 네. NC가 없네요. 우리 저기 PD님께서 NC 팬이시죠? 이거 그 필요 없고요. 저기 네. 한화는 어떻습니까? 하나는 좀 롯데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아하는 지겠지만 어렵다. 롯데는 재미있는 시즌을 치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요? 이렇게 봅니다. 네. 하나보다는 롯데를 좀 네, 높게 롯데가 좀 더 중위권에서 뭔가 가을 야구에 도전할 수 있는 전력이다. 저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그래요? 네, 롯데 꼽아봤습니다. 팬들 네, 인격자들 이번에는 더 이렇게 조금 희망이 있네요. 하나는 계속해서 좀 공을 쌓고 인격을 수양하고 그래야 될 게. 기아는 어떻습니까? 기아 타이거즈가 지금 포수 공백이 좀 걱정입니다만. 박동원 그래도 선수가 가서. 네네. 그렇지만 선발이 워낙 양현종, 이의리 선수가 있고 네. 지금 새로 뽑은 앤더슨 메디나 선수를 제가 이제 오키나와에서 좀 봤습니다. 네. 예, 직접 던지는 걸 보고 왔는데 굉장히 잘 뽑았다. 그래요? 예, 두 선수 굉장히 잘 뽑아서 예. 지금 국내 야구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선수들만 잘해도 그러면. 반응 가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우승했을 때 보면 외국인 선수의 지분이 절대적이었죠. 그렇습니다. 두산이 계속 연승을 달리기도 했고요. 네. 1457님 하나 이글스 2023년 우승 가자. 네, 포기하세요. 일찍 꿈은 접는 게 맞습니다. 하나 이글스 팬들을 제가 응원합니다. 하나 이글스는 말고요. 자, 그러면 KT가 이번에는 다시 도약합니까? LG 가능성을 좀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높게 보는데 네. LG, KT가 좀 가을 LG 야구의 상위권이다. LG 가을 야구에서 좀 너무 아쉬웠어요. 지난번에. 지난번도 아쉽고 지지난번도 아쉽고 계속 가을 야구에서 바로 광탈인데 이번에는 좀 괜찮다. 이번에는 연경엽 감독이 무조건 우승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시작부터 그냥 지금 목표 지점이 우승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향해서 가는 거죠. 무조건. LG는 근데 네. 타자도 좋고요. 투수도 좋고요. 젊은 선수들 올라오고 다 좋아요. 그런데 염경엽 감독의 건강이 문제입니다. 본인 건강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하지 마라. 네. 상당히 얼굴에 이제 살도 좀 붙었고 네. 지금 운동도 열심히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건강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많이 좋아졌고. 올 시즌 주목해서 보는 선수 있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강백호 선수의 강백호? 이번 시즌도 상당히 궁금하고 또 네. 이정우 선수가 미국 이제 가기 바로 직전이니까 잘해야죠. 어떻게 하는지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기도 동기부여가 합니다. 되네요. 네네. 강백호, 이정우 이번에 네. 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도 그리고 또 정규 시즌에서도 네네. 두 선수 잘 보고 있으면 네. 되니까. 네.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번에 잘해야 되는데 일본에서 하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한국하고 지금 일본하고 과거 문제도 걸려 있는데 부장님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그날 일본 기시다 총리가 시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하고요. 시구를 하니까. 네. 하여튼 대한민국이 조금 애로사항을 겪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저는 예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네. 박펠레 저는 예상을 선생님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야구 소식 들려주십시오. 네. 스포츠조선 박재호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대관령 3터널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 수도권에선 동수원에서 반월터널 쪽으로 15km 구간 길게 정체입니다. 더 가서는 월곶과 서창에서 각각 밀리고요.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하번천 터널 부근 1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신월천교부터 정체가 심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판교 분기점에서 정체고요.
더 가서는 양재나들목 5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아직 처리 작업 전입니다. 주의해서 지나시고요. 서울 시내는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향으로 기름 부근 3차로에 있는 고장난 차가 있어서 마장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뒤로 북부간선도로 흐름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묵동부터 많이 밀리고요. 이후 성산 방향으로 홍제램프 지나서는 2차로에 사고 있으니까 차로 변경 잘하시고요. 홍은램프부터 정체가 극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회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이연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오셨는데 지금 잠깐 나가셨네. 죄송해요.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불굴의 희망 최민희 의원. 자,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 정부가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러다가 이완용이 애국자로 둔갑하겠습니다. 진짜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게 지금 피해자 관련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게 외교 포기한 거다. 이게 자국 국민을 보호하려는 외교를 포기한 거다. 이게 친일 외포 정권이다. 이런 새 조어가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이상한 게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왜 이러는지를. 그리고 이게 그 박진 외교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발표나 그런 거를 보면 김대중 오부치 선언 정도의 뭐 그런 언급이 있을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그런 언급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미래청년 기금으로 무슨 유학 기금을 마련해 주겠다는데 이게 이미 10년 전에 나왔다가 아웃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돈이 없어서 일본에 유학 못 갑니까?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뇌 지도 속에는 대한민국은 과거에 못 사는 나라고 일본은 과거에 그 강국이고 이런 인식이 있지 않나. 그래서 강자에겐 강하고 자국 국민은 이게 보호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는 저도 좀 페북에 글도 썼는데 대단히 비상식적인 거다. 네. 네. 이미 이제 법원의 판결로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이미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그 배상받을 권리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의. 네.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정부가 처분하는 건데요. 문제는. 근데 이거를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일본 정부, 일본 전범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 대법원에서 대한민국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한국 정부가 면책을 해줍니다. 이게요, 완전 행정 전제국 이게 저는 가능한 전제국가예요, 법률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게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일본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응을 하고, 그런데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제대로 보상을 못 받고, 좀 이런 좀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이제 결과적으로 사실 그 어떤 수혜자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포스코라든가 이런 국내 기업들 중에 수혜를 받았던 그런 기업들이 한번 좀 도와주자. 이런 얘기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그걸로 끝이죠. 그러면 그 기업들이 도와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지 이걸로 면책되는 건 아니에요. 일본 기업들이. 그러니까요. 선언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네. 선언. 그러니까 그냥 우리 기업들이 좀 도와주겠지만 어려우니까 일단은 이게 해결이 되기 전까지 우리 기업들이라도 좀 도와주고 있자. 이거는 할 수 있지만 이거를 가지고 일본 또는 일본 기업들을 면책해 주자. 이거는 우리나라 정부가 할 수 있는 권한 범위를 저는 넘어선다고 보거든요. 중요한 건 피해자들이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우리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러지 않으십니다.
피해자들이 아니, 그러니까 원하는 제 건 얘기는 불법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 기업들이 뭐 알아서 뭐 이렇게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도와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우리 기업들의 자유인데, 그리고 우리 정부가 그런 것을 뭐 이렇게 주선을 하고 이런 것도 다 자유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말고 하는 것도 그 피해자들의 자유지만, 이거하고 우리나라와 우리 피해자들과 일본 정부 또는 일본 기업하고의 어떤 책임 문제하고 완전히 별개예요. 근데 이거를 엮어가지고 마치 피해가 해결이 됐다, 책임이 해결이 됐다, 이거는 우리 정부가 그럴 권한이 없거든요. 근데 왜 여기 끼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이것은 저는 월권을 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예를 들면 폭력이나 학폭의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걷어서 이게 병원 치료하는 격이에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학폭의 다른 피해자들이 야, 우리 서로 어려우니까 도와주자, 여기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가해자를 용서해 주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말이 안 되고 이게 저는 너무 이상한 게 오늘은 이상하죠. 친일 외교 굴욕의 날이면서 동시에 삼권 분립이 짓밟힌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법원 선고 내용은 그 일본 기업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거였잖아요. 네. 예, 그런데 그 대통령께서 꼭 말할 때 보상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상했는데, 그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대통령이 그 외교부가 그거 책임 없다 이럴 수는 없고, 그거를 미래 청년 기금으로 그 일본 기업들이 기금을 낼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미래 청년 기금은 또 그건 또 별개의 얘기고요. 그러니까 왜 그 얘기 하냐고. 전혀 상관이. 아니, 우리가 무슨 지금 옛날에 65년도에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미래 청년 기금, 국내에도 그런 기금 많고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혹시라도 말이죠, 이렇게 일방적으로 양보를 하고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존심을 구기는 이렇게 하는 배경이 도대체 뭐냐. 그거 묻고 싶습니다. 비상식적이라는 얘기 하셨고요. 그리고 국민 감정에 거스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굴욕적인 협상도 아닙니다. 이 굴욕적인 선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과거 이제 징용 피해 관련 단체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국 국민들을 희생시켜서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나아가려는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답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한미일 북중러 체제를 고착시키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라는 인식의 일단을 드러냈어요. 근데 그럼 그 판단할 수도 있다고 보고, 저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시중에서 그 멘토라고, 스스로 대통령의 멘토라고 얘기하는 천공이라는 분의 강의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래서 지금 보면요, 지금 국빈 방문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3월에 지금 한일 정상회담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국빈 방문의 대가인가? 그러면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국빈 방문이 우리의 국익과 자존심하고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죠. 그죠? 아니죠. 예, 또 자존심도 자존심이지만 저는 국익하고도 관계돼 있다. 그럼 이게 국익에 부합하느냐라고 따졌을 때 전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양보하지 않아도 저는 크게 우리가 손해볼 게 없다. 왜냐하면요. 네. 지금 이거요. 예를 들어서 일본도 하나도 양보 안 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다 쳐요. 그러면 그냥 대통령께서 우리 노력 많이 했고, 하지만 우리 일본하고 우호적 관계 갖고 가고 싶고 한일 협력 할 거다라고 립서비스만 해도 충분해요. 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우리 노력 앞으로 계속 하겠다. 네. 이래도 큰 문제 없어요. 그렇죠. 강제징용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지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했다고 선언하고 선포한다고 해서 이 역사 문제가, 과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노력하는 모습만 보여도 충분한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뭔지 모르지만 빨리 해결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보통은 할 때. 그런데 지금 나온 게 이런 게 있어요. 부품 수출 규제를 풀어주겠다. 근데 그리고 그러면 WTO 제소한 거 먼저 풀어라. 일본이 이러고 있어요. 이것도 선후 관계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품 규제를 풀어야 제소를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완전 그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엎드려 절받기를 하고 있는 형국인데 엎드려서 절을 안 해요. 이게 우리 정부가 저는 트릭을 자꾸 쓰는 게 박진 장관도 오늘 기자회견 보면 물이 마치 절반 찼다고. 예, 물이 절반보다 약간 더 찼다고 컵에, 했어요. 네, 네. 예,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일본이 채워줍니까? 라는 류의 기자 질문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모호하게 넘어갔고요. 일본의 호응에 따라서 채워질 거 냈는데 지금 일본은 호응 안 하고 엎드려 있었죠. 절받기 비슷한데. 근데 엎드려서 절을 받으면 좋은데 절도 못 받는 받는 상황 거죠. 비슷한데 그다음에 저는 이 부분에서 엎드려서 우리가 절도 못 받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단순히 이게 자존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네. 문제다라고 보는 게 자 이제 근본적으로 그러면 우리 한미일 그냥 단순한 경제협력 수준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한미일 군사동맹이 꼭 우리 국익에 부합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네. 이 부분 중요합니다. MB정부 2012년이었습니다.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밀실에서 추진하다 걸렸어요. 처리하다 걸렸는데 그래서 그때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을 경질합니다. MB정부 외교 그리고 군사의 핵심이라고 하던 사람. 이분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에 개입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었는데 이분이 지금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제 생각에는요. 이거는 굉장히 깊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한미일 군사동맹 안보동맹은 우리가 이제 한미동맹은 있죠. 예. 그런데 이 일본이 이 안보 동맹에 끼어드는 거 이것은 일본의 이해관계와 미국의 이해관계에는 부합할지 몰라도 네. 우리의 이해관계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안보 동맹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북한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이 한반도에서 북한과의 관계에서 만약에 우리 입장에서 만약에 유사시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 그랬을 때 그럼 일본이 여기 개입하는 게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느냐의 문제예요. 그것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국의 이익에 따라가 아니라 일본이 자동적으로 일본의 그러니까 이익에 이게 따라서. 동맹이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죠. 그때 일본이 개입하려면 하고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요청이나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동맹이라는 것은 상호 간에 어떤 자동적인 개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한반도에 있어서 절대로 일본이 이 동맹 안보 동맹 적어도 경제는 몰라도 안보 동맹에 일본이 자동 개입되거나 동맹에 들어와서는 저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 국익에 반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부분은 뭐 민주당이 오랫동안 견제해온 입장이라서. 아니 이거는 네.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예. 보수라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보수 정권 때마다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것을 이게 보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국익의 문제예요. 자. 왜냐하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유사시에 뭐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한반도에 근데 우리는 미국의 도움은 필요하죠. 그죠? 그럼 미국의 도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의 도움까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도왔을 때 일본이 여기 끼었을 때 그 우리 이익에 도움이 됩니까?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일본이 여기에 지분을 가지고 갔을 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아유, 심각하죠. 자, 이 문제는 저희가 2부에서 더 자세히 나눠봅니다. 5938님께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우리나라 정부가 무시해도 됩니까? 그렇죠. 그것도 검사 출신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는 곳 이런 경우가 있나요? 정말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화가 납니다. 얘기하는데 피해자가 일본 정부, 일본 기업에게 배상하라 그리고 사과하라 이랬는데 이제 한국 정부와 싸워야 할 판입니다. 이 부분은 2부에서 더 자세히 나눠봅니다. 지금 국민의힘 경선으로 가볼까요? 지금 50%를 돌파했습니다. 투표율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데 이거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이현주 의원님?
글쎄요, 이거 뭐 각자가 이제 해석들이 달라서 뭐 저는 그래도 어쨌든 이제 희망사항입니다만. 네. 사람들이 이 양상들을 보면서 그래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개혁을 바라는 개혁과 이변의 목소리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요. 그런 희망을 좀 기대를 좀 갖고 있는데 글쎄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멀리서 보시면 온라인상의 흐름을 제가 이렇게 쭉 그 자료들을 점검해 보면 이거는 김기현 후보에게 유리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절대적으로 방향이 결정됐다. 표심이 김기현에게 쏠렸다. 이런 분위기면 투표율이 이렇게까지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는 1차에서 끝날 것 같다는 많은 평론가들의 말에 동의했는데 이게 어제 오늘 뭐 그리고 50%가 넘었잖아요. ARS까지 해서. 네. 이 상황은 예측 불허다. 예측 불허다. 예, 그렇게 봅니다. 예측 불허다. 네. 안철수 후보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대통령실에게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답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얘기하면서 대통령실 행정관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에서 김기현 후보 지지 홍보를 하고 지지 선거운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심각한 거죠. 사실 이거는 어쨌든 행정관, 대통령실 행정관이나 대통령실 직원, 공무원, 공직자잖아요. 네, 정치에 개입하는 일은 이거는 이거는 저는 불법인 것 같거든요. 예? 그죠? 그래서 이거는 처벌 대상인 것 같은데요. 아니 남양주시 전 시장이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 위반. 그러니까요. 네, 의로 구속되기도 했죠. 예, 구속도 됐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거는 직권남용 내지는 어쨌든 공직선거법, 정당법 위반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건 아마 수사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래요. 네, 김기현 후보는 전당대회는 공직선거법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정당법 공직선거법 위반은 대상입니다. 되죠. 정당법. 네. 공직선거법도 정당에 됩니다. 보면 그 전대의 자율성 보장 규정이 있어요. 정당법에. 그게 아마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가 됐던 조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정당의 당무에. 대통령실에서 정당구 정치 개입하는 게 당연히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이 이런 사실 대통령이 직접 저는 당무 개입한 거라고 보고요. 당무 개입했고 그리고 대통령실이 후보 정리하는 과정에서 개입했죠. 그런데 이 부분이 마치 윤석열 대통령실이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이 분위기가 문제인 것이고 거죠,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 개입으로 2년 최종 선고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개입을 했는지는 이제 이 연결고리 이런 것들이 지금은 아직 드러난 거는 물론 이제 추측이 되지만 그래서 계속 경고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은 이번에 이 카톡방 사건은 지금 여기에 지금 거론이 되고 여기서 언급을 했던 문제 제기를 여기서 문제되는 발언들을 했던 사람들은 다 문제되죠. 네. 그러게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카톡방에서 다수를 상대로 이렇게 이거 불법인데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녹취록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목소리까지 나오고 이게요, 있는데 정말 심각한 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고 처벌하고 해서 직권남용죄로 처벌을 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도 이 이후에 지금 몇 년 지났어요.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근데 바로 그 대통령의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아니하고 정말 이 회의하기가 짝이 없는 행동들인데요. 저는 아니하고 그런 거 아니라고 봐요. 네. 자신감에 넘쳐서 그러니까 뭐 모든 이유가 뭐든 간에 검사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검찰권을 네. 수사 안 하고 무혐의 내면 그만이다. 이런 자신감이 아무리 아닐까 그렇지만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권력에 지금 도취돼 가지고요. 지금 눈과 귀가 완전히 지금 가려져 있다. 완전히 권력에 도취돼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민주당은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지금 비명과 지금 친명 간의 지지층 간의 격돌 계속되고 있습니까?
지지층은 사실은 비명 쪽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사퇴 청원이 올라왔는데 그게 수천 명 된 것까지 보고 제가 더 카운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지키자는 지지자들은 분노해 있죠. 근데 그 이유는 단순해요.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았거나 증거가 확실하면 지지자들도 가슴 아프지만 억셉트를 하는데 구속영장이나 지금 혐의가 증거는 없이 이거 그 전원의 나열일 뿐이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야당 대표, 자기 당 대표를 탄압하는데 왜 검찰 손을 들어? 아주 단순한 그 뷰를 갖고 있는 거죠. 단순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판단하는데 그 판단이 맞습니까? 근데 그 누구와 물러나라 이렇게 칠적 나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네. 화를 내는데 저는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누구라고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예를 들면 뭐를 색출한다 이런 것이 중단해달라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네. 그래서 지지자들의 분노는 계속되고 있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뭐 방송에 나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김종민 의원조차 당대표 사퇴하라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판이거든요. 예. 그래서 내부는 오히려 조용하다. 언론은 막 뭐 갈등이 엄청 심한 것 같다고 말하는데 내부는 차분하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차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정말 참 아사리판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예상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계속될 거거든요. 그렇죠. 또 그게 예상되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또 이런 야당의 상황을 또 우리 이제 국민의힘은 마치 즐기듯이 네. 그러면서 그 반사적인 계속 보면서 또 엉망진창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민주당이 건재했으면 네. 정부가 이렇게 못해요 지금. 그렇죠. 이건 정확히 얘기하면 저는 네. 정치 검찰을 장악한 윤석열 정부의 그런 그 야당 탄압이 일정하게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면 어떤, 이럴 때 과연 그 똘똘 뭉쳐서 정치 검찰의 탄압에 맞설 건지 아니면 정치 검찰에 굴복할 건지 이런 간단한 구도예요 사실은. 그리고 총선은 1년이나 남아서요. 최민희 이현주 최민희 시간 다 됐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2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14살 승권이는 지적장애가 있는 1살 터울의 형의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일용직 근로를 하는 아빠와 어릴 때 집을 나간 엄마를 대신해서 형을 돌보는 건 언제나 승권이의 몫이었습니다. 또래보다 키가 작아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있는 승권이는 요즘 들어 부쩍 힘에 부치는 걸 느낍니다. 시간이 갈수록 형의 몸집이 커지면서 그만큼 힘도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여나 아빠가 엄마처럼 훌쩍 떠나버릴까 힘들다는 내색 한번 하지 못한 채 묵묵히 모든 걸 감당하고 있는 승권이. 하루빨리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또래처럼 평범한 일상을 즐길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개구리가
모두가 깊은 겨울잠에서 깨어날 만큼 포근한 경칩이었습니다. 오늘 전국의 낮 기온이 평년보다 크게 올라서 서울이 16.5도, 강릉과 울진은 무려 20도를 기록했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7도나 껑충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6도, 대전 5도, 춘천은 영하 1도, 광주 7도, 부산과 제주는 9도 안팎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낮 동안 남부 내륙과 동해안은 20도를 웃돌아 따뜻하겠습니다. 한낮에 광주와 제주, 강릉이 21도, 포항 23도가 예상되고요. 대전은 19도, 서울과 부산은 1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 상황은 어제보단 많이 나아졌는데요. 중서부 지역은 모레 오전까지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 세종, 충북의 공기질이 좋지 않겠고요. 충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한편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권, 전북에 5mm 미만의 비 소식이 있습니다.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할 만큼 시원한 비 소식은 없는데요. 서해안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특히 강원 영동에 건조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산불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격상된 가운데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는 오늘부터 바람도 매우 강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13.2도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방안을 오늘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본 기업 대신 우리 정부 산하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지원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일본 가해 기업의 책임을 면책시켜준 굴욕적 해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하도록 현행 52시간제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합니다. 양대 노총은 노동자 휴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8% 올라 10개월 만에 4%대로 둔화됐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대를 기록한 건 지난해 4월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반면에 전기 가스요금과 가공식품 등 공업 제품이 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주기자의 1분. 고위공직자는 주식을 처분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합니다.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재산을 이렇게 늘리려는, 그런 나쁜 영향 끼치려는 행위 막기 위해서죠. 다른 나라에서도 공직자들 이해충돌 방지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직에 오르면서 막대한 스톡옵션이나 주식 처분에는 아주 많습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 카카오뱅크 대표였는데요. 정계에 입문하면서 177억 원가량 스톡옵션 포기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인사혁신처 주식 백지 신탁 심사위원회에서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에게 본인과 가족 주식 처분하라, 백지 신탁하라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박성근 비서실장 불복해서 행정심판 제기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로 소송까지 가는 공직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렇게 좀 보입니다. 윤 정부의 돌격대장이라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백지 신탁 결정에 불복해서 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송했어요. 행정심판 제기했다가 졌습니다.
박 실장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 실장이 모를까요? 아닙니다. 이분 법 잘합니다.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심판소송 오래 걸립니다. 거기다가 지면요 정식 소송을 제기하고요 또 항소하고 막 정순신 전 검사처럼 대법원까지 가면 결과가 나올 때쯤이면 박 실장이 아마 공직에 없을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돈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공직에 나서지 말아야죠. 권력과 돈을 다 가지려 하십니까? 권력자가 돈을 탐하면 사고가 발생한다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몸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주 기자의 1분이었습니다. 나스 바클리 Crazy. There was something so pleasant about that place. Even your emotions have an echo in so much space. And when you're out there without care, yeah, I was out of touch. But it wasn't because I didn't know enough. I just knew too much. Does that make me crazy? Does that make me crazy? Does that make me crazy? Possibly. And I hope that you are having the time of your life. But think twice. That's my only advice. 훅 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한일 외교의 최대 현안입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 정부가 해법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국민들도 그렇고요. 피해 당사자들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제징용 피해 소송 대리인단의 임재성 변호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래 질문에는 여기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이렇게 적혀 있어서요. 네, 대본대로 저는 안 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예, 하지만 저는 또 몇 점이냐고 물어보실까봐 점수를 좀 계산해봤는데요. 점수는 몇 점입니까? 외교부 공무원분들 예. 힘든 협상을 하신 것도 알고 있고 또 예. 일본이 워낙 강경한 입장을 택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 잘 알고 있지만 예, 어쨌든 한국 정부 안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0점 빵점이라고밖에는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이게 뭐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사실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예. 일본의 사과가 있는지 예. 또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재원에 있어서 일본 측의 참여가 있는지에 네. 따라서 어떠한 안을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의 사과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재원에 있어서 일본의 부담이 단 1엔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0점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대신해서 배상한다. 그런데 일본은 사과도 배상도 참여도 없다. 그런데요. 정부에서 이 피해자분들하고는 이렇게 협상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 서로 좀 오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리인들 통해서도 그렇게 했고요. 또 피해자들 직접 만나서 설명하는 자리도 있긴 했었습니다. 예. 근데 정확히 어떠한 설명이었냐면, 네. 한국 정부가 주도적인 해결을 하겠다. 예. 그리고 정작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안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 네. 일본의 사과를 받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다. 예. 또 안이 확정되면 다시 찾아뵙겠다 정도여서 실제로 지금 정도의 사과도 일본의 참여도 전혀 없는 안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고 우리가 이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지만 좀 받아들여 주시겠냐 이렇게 설명하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전에도 만나고 뭐 장관이 찾아왔다 얘기는 했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 뭐하러 만났어요? 인사만 했습니까? 오늘 이제 외교부 설명 자료에 이렇게 많이 만났다라는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 걸 보고 저희도 좀 그렇게 느꼈고요. 실제로 피해자의 유족이죠. 한 분은 네. 아니 이게 3월 초에 이렇게 발표한다는 게 정해져 있으면 예. 우리가 2월 말에 만났는데 예. 사실상 요식행위 아니었냐. 그렇죠. 이미 우리 만나기 전에 아는 다 확정돼 있었는데 노력한다는 얘기 왜 하는 거냐. 네.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하셨습니다. 2018년이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한민국 개인 내 청구권 소멸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부가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방안을 들고 나왔어요. 이래도 됩니까? 사실 판결을 뒤집지 못하지만요. 예. 왜냐하면 판결은 재심으로밖에 뒤집지 못하지만 네. 판결을 사실상 무효화시키는 조치를 한 거죠. 그렇죠. 예. 물론 그 중에서 동의하시는 피해자분들이라면 그냥 정부에서 주는 돈을 받고 채권을 포기하시는 수는 있겠지만, 네. 동의하지 않는, 지금 정부의 핵심은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라도, 예. 우리가 일방적인 공탁을 해서라도 채권을 다 소멸시키겠다. 왜냐하면 일본 기업들의 자산을 매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일본 정부가 싫어하는 일이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의 채권까지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게 좀 소름 돋고요.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조치를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한국 행정부가 지금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배상하라, 지금 돈 내놔라 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부분이 역사에 남아있는데 이건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서 시작해야죠. 정부는 일본이 안 한다고 하고 예. 또 오랫동안 관계가 경색돼 있으니 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표현하진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통 크게 우리가 예. 양보를 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그거는 사실 정부 입장이고 네. 이 소송을 오랫동안 해왔던 피해자들의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부가 본인들의 성과와 성취를 위해서 네.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채권까지 모두 소멸시키겠다라는, 글쎄요, 이제 이걸 국익이라고 포장할 수는 있겠지만 강제동원 불법 행위를 당한 피해자 혹은 유족 분들 모두를 위한 안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진짜 답답할 것 같아요. 일본 정부, 전범 기업 반성하라 그렇게 싸우던 피해자들은 이제 한국 정부하고 싸워야 할 판인 것 같아요. 외교 문제가 이제 국내 문제가 됐고요. 사실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 일본이 싹 빠질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에서 일본을 빼고 지금 대신 나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싸움의 주체도 예. 이제는 한국에 있는 이제 한국 행안부 산하의 재단이 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라고요. 네. 그 재단이 피해자들의 채권을 없앨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재단이 채권을 없애는 절차가 위법하다 이렇게 이제 싸워야 되는 형국이 돼서 예. 이제는 일본과 싸우거나 일본 기업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한국의 공공기관과 싸워야 되는 형국이 됐고 한일 관계는 정상화됐다. 이런 식의 이제 홍보 설명들이 이루어지겠죠. 아니 한국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에게 면책 특권을 주는 거 이게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피해자들을 일본 정부하고 기업은 다 빠지고 이제 한국 정부가 이 피해자들을 앞을 가로막은 형편인 것 같아요. 네, 정확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네. 사실 예상은 했었습니다. 이게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것을 굉장히 최우선 순위로 놓았던 것이 지금 정부인데, 네. 사실 협상이라는 게 그렇게 한쪽이 시간을 정해놓고 가면 당연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최소한 우리 일본의 사과라도 이끌어달라. 예. 최소한 일본이 사과라도 한다면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여지가 있다. 이런 식의 의사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측 논리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1965년에 모든 게 끝났다 하더라도 거기 그 어디에도 사과가 없습니다. 사과할 수 있는데요. 네. 어떤 것도 이끌어내지 못했고 외교적인 실패이고 참사인데 저는 오히려 한국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인정하고 우리 외교적인 교섭을 실패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달리 비판받겠다. 하지만 다른 더 중요한 게 있다. 이렇게 설명한다면 그나마 좀 솔직한 모습이라도 있겠까 생각을 하겠는데 지금은 오히려 마치 이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큰 성과인 것처럼 포장을 하면서도 뒤로는 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의 채권도 없애겠다.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있는 모습이 좀 서글프고 또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이제 싸워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좀 네. 안타깝습니다. 오늘 일본 외상 그리고 기시다 총리의 말 들으니까 더 조금 자존심 상한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건전한 한일 관계 만들 것이다. 역대 정권의 입장을 계승하겠다. 아무런 뭐 배려도 없어요. 사과가 아니라 배려조차 없어요. 제가 오늘 계속 오후 내내 기자회견하고 좀 이제 기자님들 전화 받느냐고 총리의 이야기까지는 정확히 확인을 못했고요. 이제 외상 같은 경우는 감사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사과를 못 하겠다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다라는 표현을 해줄 수 있다. 아닌데 일본이 부정한 적이 없는 역대 그렇죠.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 걸 가지고 예. 뭐 사과나 책임 있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사과를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더 명확해진 모습 아닐까. 예. 근데 그렇게 사과를 할 수 없다는 일본과 어떻게 보다 협력적인 파트너로 나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 계속 계승하겠다고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일본에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부인하거나 그걸 깨트린 적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갑자기 25년 전에 이루어졌던 양국 정상 간의 선언을 지금 와서 다시 확인해 준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사과를 구걸하다 사과까지 실패하고 나니까 그래도 뭐라도 한마디 해주라 라는 이야기에 그럼 일본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 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정도 해줄 수 있다는 게 우리 과거에 했던 대로 그대로 할게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또 강제동원 문제. 네? 그 일본에 있는 군수 기업들로서 조선에 있는 젊은 사람들을 이제 위법하게 데리고 가서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폭사시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이 사실관계 인정이나 유감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기회에 그런 사과를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 지금 어떠한 사과가 있어야만 역사의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이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했는지를 기록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순간이었었는데 결국 이 마지막 순간이 이렇게 사실 좀 허무하게 날아간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과거 문제를 일방적으로 선언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끝낼 수 있습니까? 지금 사실 정부의 선언만으로는 안 되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행안부 산하의 재단이 네. 이제부터는 한국 기업들의 돈을 받아서 네. 피해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네. 피해자들의 채권을 포기하라는 각서에 도장을 찍어달라. 돈을 드릴 테니까. 또 이 각서에 도장을 못 찍으실 거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그 절차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정부의 채권 소멸의 본 경기죠. 지금은 선언을 한 거고요. 네. 예, 그런 이제 행안부 산하의 공공기관이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채권 포기하시라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건 2차 가해, 3차 가해 아닙니까? 피해자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또 동의하시는 분들 너무 네. 이 소송이 오래돼 왔고 네. 또 각자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또 네.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동의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그 절차를 하시는 거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시면서 이후에 그런 절차들이 또 일본은 빠지고 이제 한국 안에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신일본제철은 빠지고 포스코가 우리가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물론 무서워서 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일본의 도움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었고 그 기업들도 기분이 좋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명분은 네. 1965년에 이제 청구권 협정을 체결했을 때의 피해 기업이라고 했던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네. 포스코도 그 중에 하나고 한국도로공사, 외환은행, 지금은 이제 하나은행과 투합했지만 그 기업들에게 이제 그 명분으로 좀 기부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기업들 안에서 어떻게 내부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피고 기업이 내야죠. 일본 기업이 오랜 시간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그 기업이 판결을 이행하는 것이 순리고 네. 저는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분들 계신다면 계속 일본 기업을 상대로 현금화 절차 또 강제 매각 절차 같은 것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또 그 수출 규제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WTO에 우리가 제소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한국이 제소한 거를 제소를 제소 절차를 중단하면 수출 규제 이제 풀겠다 이렇게 일본에서 또 발표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진짜 해도 너무한다 싶은데요. 이거는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이 아니라 그냥 법률가로서 봐도요. 네. 수출 규제가 없어지면 WTO는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수출 규제를 해서 WTO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냥 그걸 가지고 정말 이거 너무 백기투항하라는 건데 이건 모욕적인 거죠. 당신들이
WTO 협약에 위법한 절차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적법성을 가리기 위한 절차를 했던 거고 예. 그 조치가 먼저 없어지면 이 절차는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건데 네. 예, 이거는 이 굴욕이 있죠. 뭐 다른 것도 굴욕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법률가는 전혀 없을 건데 네. 가해자가 먼저 니네가 고소를 취하면 우리가 그 다음에 미안하다고 해줄게. 예. 내가 미안하다고 해서 고소를 취하시키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세상의 법리와 맞지 않는 절차인데 네. 이거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외교부가 아니라 산업통상부가 관할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전 이거야말로 진짜 백기투항이죠. 아니 지금 고소를 취하면 사과할 게도 아니에요. 그냥 고소 취하면 없는 걸로 넘어갈 게예요. 이제. 예, 사과가 아니죠. 고소를 취하면 없는 걸로 넘어갈 게인데요. 네. 예,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문제에 있어서 일본은 만약에 그 절차까지 한다면 사실 WTO 제소는 국가의 결정이었습니다. 네. 예, 그 국가의 결정을 한국에게 위법한 조치를 한 일본에게 WTO 제소란 거 국가의 결정인데 그거를 위법한 조치가 그대로 존재하는데 먼저 취한다? 전 이거는 그 절차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런데 변호사님 왜 대승적 결단이라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뭐 외교의 완패다. 우리가 비록 굴욕적 결정을 했지만 그래도 얻는 게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물컵의 반 이상, 반 정도는 물이 찬 것 같다. 반은 이제 일본이 채워줄 걸 뭐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일본이 뭘 채울까요? 저는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생하신 건 아는데요. 최소한 이 정도 국면에서는 좀 솔직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네. 근거 없는 그런 표현들 앞으로도 일본의 호응 조치가 열려있고 기대한다. 강제동원 문제에 있어서 사실상 마지막 국면입니다. 네. 더 이상 일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언급하고 싶지도 않을 것이고요. 예. 이걸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피해자들의 채권을 다 소멸시킨 이후에 피해자들 안 그래도 고령이셔서 지금 생존자도 많지 않으시고 시간 더 지나서 그렇죠. 돌아가시고 피해자들 채권 다 없어진 다음에 일본이 왜 어떠한 조치를 할까요? 저는 가능성 없는 이야기를 마치 일본에게 촉구하는 노력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다처럼 보여주는 게 반도 차지 않았고요. 앞으로의 그 반도 지금 정도의 포지션이라면 절대 채워질 여지가 없습니다. 네. 앞으로 뭐 셔틀 외교도 복원한다고 하고 정상회담 이렇게 복원한다고 하는데 강제동원 문제는 의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이 원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일본이 원하지 않는 강제동원 문제를 의제로 끌어들일 만한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최소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다면 이건 그냥 빨리 국내 문제로 치환시켜서 치워버려야 될 문제로 보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 반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요? 왜 이렇게 밀어붙였을까요? 글쎄요. 여기에 있어서는 뭐 해석의 영역이겠지만 네. 이번 정부 안에서 계속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속도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대통령의 의지,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것이 하나의 뭐 정책적 목표처럼 설정돼 있거나 네. 아니면 뭐 이제 지금 5월에 예정되어 있는 뭐 G7 혹은 뭐 한일 정상회담 좀 형식이 그럴듯하게 갖춰진 그런 것들을 하나의 정치적 성과로 생각했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은 좀 장애물 같은 것이었겠죠. 네. 강제징용 피해자들 그리고 역사를 직시하자고 과거를 잊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언제까지 죽창가만 부를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변호사님한테도 죽창가만 부른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 드세요? 일본을 그래도 알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일이라고 이야기 들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피해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싸웠고요. 네. 그 대상이 일본 기업이었을 뿐이고 네. 전쟁 시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불법 행위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고 잘못을 했던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왜 죽창갑니까? 그렇죠. 판결에서 진 사람이 이 판결을 따르라라고 요구하는 게 어떻게 뭐 특정한 정치적 이익과 목적을 갖고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식의 매도보다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고령의 피해자들이 그동안의 고통들을 호소하는 것을 너무 정치적인 성과를 위한 장애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이 박수 치는 이유는
뭔지는 알겠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긍정평가하고 새로운 장을 열었다 하고 나서는 걸 보면 조금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뭐 국가 간의 관계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그 국가 간의 관계에서 균열을 내는 피해자들을 해소시키는 것이 새로운 장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20세기적인 논리라고 봅니다. 21세기에는 피해자 개인의 인권을 추구하는 건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한일 관계의 갈등이라고 일견 비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네. 한일 관계의 진정한 미래를 위해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합의와 공동의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이렇게 덮고 넘어가면 결국 이거 두고두고 오히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인류 입장에서 그리고 뭐 정의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데 그래도 잘못되는 게 아닌데 왜 자꾸 다르게만 보는 건지 이해가 조금 안 가기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제징용 피해 소송 대리인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 말씀 나눴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은지혁이요.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네. 요즘 뭐 때문에 바빠요? 네, 요새 오늘 나온 방금 인터뷰하셨던 이제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해서 계속 취재를 좀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런 이슈도 있고, 그리고는 이제 검찰 아무래도 장악한 인사 관련해서도 계속 좀 취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자, 검찰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네, 검사 출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이 자리를 했습니다. 한석훈 변호사, 검사 출신인데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이거 어디에 투자하는지, 이거 금융의 경제 영역인데 검사가 갔어요? 네, 그런 말씀처럼 기금 운영에 관한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이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네, 국민들의 주머니를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자리인데요. 우리 노후 자금을 다 관리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보건복지부는 이제 논란이 있자 법령상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임명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적절한 인사냐라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검사 출신으로서 관련된 전문성 가지고 있느냐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네. 지난해만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 8%대였습니다. 지난해 안 좋았어요? 네, 물론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 위기가 워낙 컸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안 좋아요. 네, 특히나 이제 1999년 기금운용본부 출범 이후 가장 낮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부족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 전문성을 더 증진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좀 걱정된다라는 식의 인사가 있기 때문에 도마에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네. 야당에서는 전직 검사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맡게 됐고 대한민국을 검사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제 뿐만 아니라 방금 나온 보도를 보니까요.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문영표 전 장관 그리고 홍원선 전 국민연금기금 운용본부장 있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그 국정농단으로 유죄를 받은 바가 있는데요. 이들이 유죄를 받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논문을 쓴 바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윤석열 검사를 정면으로 비판했네. 한동훈 윤석열을 정면으로 비판한 사람을 데려다 놨다고요?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가 지시하면 따라야 하는 조직이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면서 이들의 행태를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라는 식의 논문을 쓴 바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 이거 지금 문영표 그 홍완선 이 문제는 삼성의 불법 승계 관련해서 국민연금에서 삼성 손을 들어줬어요. 국민연금 국민 편이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구속됐잖아요. 네, 2015년에 벌어졌던 일이고요. 국정농단 사건으로 함께 굴러갔던 이슈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요? 네, 그런 사람을 썼어요? 논문을 썼다라고 하는데요. 예. 아,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검사 출신 너무 많이 임명됩니다.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도 검사 출신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굉장히
뭐 한때 그런 농담이 있었죠. 있었죠. 전국 노래자랑 사회자도 검사가 오는 게 그렇죠.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네. 검사 출신 인사들이 계속해서 계속 많아요. 물망에 올랐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좀 정리를 해보면 많긴 많습니다. 뭐 물론 이제 검사 출신 인사들을 적절한 곳에 배치한다라면 또 그 또한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교육부 장관 보좌관에다 정책 보좌관에다 검사 출신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네, 게다가 서울대병원의 감사도 검찰 출신을 임명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울대병원 감사도 예. 서울대병원장도 몇 명을 올렸는데요. 임명을 안 해요. 그러다 최근에 임명했어요. 네,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같은 경우에도 원래도 검사 출신 인사가 들어갔고요. 최근에 바뀌었는데 바뀐 사람도 검사 출신입니다. 조상준에서 또 누가 된 거죠? 예, 김남우 전 검사라고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을 맡았던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실의 국제법무 비서관 자리에도요. 이제 쿠팡 출신이긴 하지만 그 앞서서는 검사 역할을 했던 네, 이영상 전 쿠팡 부사장이 임명된 바가 있고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도 검사 출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도 검사 출신,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줄여서 민주평통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사무처장도 검사 출신 임명된 바가 있습니다. 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민주평통 여기하고 검사하고 또 뭐가 접점이 있다고 왜 검사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건지. 네, 특히나 이제 금융과 이제 관련해서도 간 부분들도요. 특히나 전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들이 있는데. 그런데 인사, 검증, 인사 라인을 다 검사 출신들이 잡고 있으니 검찰 출신이 차지하고 있으니 자기 주변에 아는 사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그 정점이 정순신 사태 아니냐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모두 인사검증 라인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검찰 출신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검사 출신에 대해서 검찰 출신에 대해서는 이 검증의 칼날이 구조적으로 무딜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다른 검증의 잣대를 이렇게 들이대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결과적으로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적절하지 않은 인사인데 사실 제대로 검증했으면 이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겠냐라고 하는 것이 정순신 사태가 주는 교훈이거든요. 네. 제가 그 사회부 기자 시절할 때 대검 검사, 그러니까 주요 요직에 있는 검사가 술을 먹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이렇게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검사들이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 봤는데 그냥 죽은 사람이 잘못한 것이 돼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건을 질질 끌더니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어. 그 사람 쓰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인 건데 검사 출신이 만능 방망이는 아닌데 만사 검통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 정권에서도 조금 생각하셔야지. 좀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뭐 검사가 하면 돼, 이게 아닙니다. 검사가 죄를 안 물으면 죄가 안 돼. 이런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이런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그 사람을 써야 되는 이유가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합니다. 김진홍님, 이러다 WBC 야구 대표팀 감독도 검사 출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자리도 검사 출신이 올까봐 걱정이에요. 언론사 사장으로도 검사 라이브. 네. 굴럭구님께서 주진우 라이브도 주진우 검사로 바뀔 듯 합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나 그거 걱정돼요. 그거 참. 네. 근데 그 검사들이 그 자리에 가서 일을 잘하고 있느냐, 그건 또 물음표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일선에서 자기 역할을 잘하는 검사들은 있겠지만요. 네. 다른 자리에 적합하냐라는 것은 조금 더 심각한 검증이 필요하거든요. 담당으로 간 이 검사들 분명히 능력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뭐 이시원 검사, 뭐 이원모, 또 복두규, 지금 한동훈 장관, 이분들은 능력 보여준 게 없지 않습니까? 잘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진우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자리에 가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갔어요. 검사 출신이. 가서 일 잘하면 되는데 거기서 법 잘한다고 검사의 노하우로 소송하고 있잖아요. 이거 너무하잖아요. 네, 아까 주진우 진행자가 좀 이야기를 했던 아이템이기도 한데요. 배우자 주식을 백지 신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을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요. 그 배우자가 102억 원 넘는 증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해상충 이슈가 있을 수 있어서 백지 신탁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소송을 하고 있어요. 일하라니까 소송하고 있어요. 그 소송을 하고 이 사람
재산을 지키려고 하면 뭐하러 그 자리에 갑니까? 총리 비서실장이면 우리나라의 행정 그리고 모든 많은 정책들을 이렇게 정말 총괄하는 자리이기도 한데 유병우 감사원 사무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물론 이제 박 실장의 좀 해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005년에 도입된 그런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추상적 위험만으로 배우자 주식을 처분하라고 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침해적 처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주 잘하십니다. 추상적 위험만으로 잠재적 침해적 재산권 침해. 아이고 알겠어요. 아이고 똑똑하다. 네, 아이고 잘한다. 법 잘 알아. 네, 배우자를 설득해보고 설득이 안 된다면 자신이 그만둬야 되지 않겠냐라는 식의 이야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만약에 행정심판이 기각된다면요. 네, 아니요 기각되면요 또 소송할 게 본안 소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심, 2심이 있고요. 네, 참 법 잘 알아서 네. 좋겠네요. 다음으로 만나본 뉴스는요. 네,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5% 안팎이다 이렇게 제시됐습니다. 예상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제 작년 12월 코로나 방역 전면 완화한 다음에는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었거든요. 기대했죠. 네, 이제 작년이 5.5였기 때문에 이것보다 높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런데요, 5.5도 매우 낮은 수치였잖아요. 네, 이제 특히나 이제 중국에서 경제 성장률 목표를 공개하기 시작한 1994년 이후에 가장 낮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중국은 냉정하게 통계치를 정확하게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계치를 어느 정도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잘 만들어서 발표할 수도 있는 그런 또 좀 의구심도 갖는데 5% 안팎이다. 이거는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네, 특히 세계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같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계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세계 경제와 무역 성장 동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어렵다는 뜻인데 그러면 우리 경제도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네, 이제 한국 경제는 특히 커플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관을 많이 봤거든요. 원래 이것보다는 좀 높게 나올 거라는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우리 경제도 좀 좋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컸었는데요. 이러한 예상보다 낮은 예측치 때문에 우리 경제도 꽤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 이에 대해서는 좀 여러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아무튼 맑은 하늘 얘기가 막 나오더니 뿌연 미세먼지가 잔뜩 꼈습니다. 네, 실제로 뿌연 미세먼지가 지금 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렇게 중국에서는 양회를 할 경우에는 하늘을 꽤 깨끗하게 하는데 신경을 쓴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신경을 안 쓸 정도로 이제 오히려 경제 살리기에 더욱더 중요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 말씀처럼 이제 그것이 직유 혹은 은유에 가까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네. 전국인민대표회의는 언제까지 합니까? 네, 13일까지 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진핑의 3년임을 확정짓는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확정됐잖아요. 네, 사실상 확정이 되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확정이 되고 몇 표나 받는지가 이제 관심을 사고 있거든요. 말씀처럼 결론은 이미 내려졌기 때문에 전원일치로 만장일치로 3년임이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연임이 됐을 때는 전원 일치, 만장일치가 되진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과연 그러할 것인가라는 주목도 되고 있습니다. 네, 일본까지 일본 중요합니다. 걱정해야 되고요. 네, 중국은 더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또 세계 경제가 워낙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요. 네, 잘 살펴야 됩니다. 네, 저희가 잘 살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기자들의 수다 시사인 김은지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퇴근 정체 평소보다 심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은 계양 부근에서 송내까지 어려운데요. 중동 5차로에는 낙하물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에는 조남에서 수암터널 사이 답답하고요. 서울 시내는 내부순환도로 성수 쪽으로 홍제와 홍은 사이 2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직 처리 작업 전이고요. 연희램프부터 정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후 홍제물 터널까지 차가 많고요. 다시 종암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향으로 가신다면 하월고까지 정체 이어지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은 한남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정체인데요. 이 목동나들목에서는 사고 처리 중이라 주변이 많이 혼잡합니다. 반대 하남 방향은 강 서쪽에선 흐름 원활한 편이고요. 이후에 동호대교부터 사고가 있었던 천호대교까지 더딘 흐름 남아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빛보다 빠르게 슉슉, 바람보다 가볍게 슉슉. 경제 공부 술술. 경제를 알아야 인생의 고수가 된다. 경공술. 경공술, 오늘은 부동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미분양 늘어난다. 걱정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언론사에서 이렇게 건설사 걱정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정말일까? 상황 어떤지 부동산 내 일타 강사입니다. 한문도 교수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연세대 정경대학원 한문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렇게 심각합니까? 미분양 심각합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죠. 우리 저 원희룡 장관도 얘기하셨잖아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고. 그래요? 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좀 너무 빨리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이나 네. 이런 데서 너무 과대 불안감을 조종하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굉장히. 올라갈 때 네. 집을 짓기만 하면 막 팔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럴 때 건설회사들 돈 많이 벌잖아요. 네, 많이 벌죠. 지금 네. 미분양하면 좀 못 벌잖아요. 네, 맞죠. 근데 왜 이 걱정을 그렇게 해주는지 언론은 뭐 건설사 명분은 있죠. 네. 예전에 우리가 2011년도에 저축은행 부도 사태 있었잖아요. 네. 그것처럼 금융의 위기가 올까봐라는 게 전제죠. 네. 위기가 확산되는 거. 네. 근데 지금 예전하고 틀린 게요. 이 제1금융권하고 저축은행들이요. 옛날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하도 큰일을 당해가지고 지금 이 폭등장에서도요. 리스크 관리를 다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캐피탈하고 저 증권사 보험사 있잖아요. 네. 이쪽 분들이 좀 말씀하신 대로 분양가가 막 올라가고 주택가격이 오를 때 과도하게 수익을 좀 생각하고 현장을 들어간 거예요. 예. 땅도 비싸게 사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언젠가는 그 고점을 꺾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는 신경을 안 쓰고 수익만 이제 쫓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당연히. 예.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도 나는 현장들이 어떤 걸 보면 아직 부도가 완벽하게 나는 데는 몇 개 없어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평소에도 부도 많이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생각하실 때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지금 알람이 켜졌다는 겁니다. 지금.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요 실제로 건설 회사 분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뭐라 하냐면 이거 좀 어느 정도 정리돼야 된다는 얘기를 그분들끼리도 해요. 정리돼야죠. 그 누구나 알잖아요. 네네. 근데 왜 정부만 이렇게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명분은 있죠. 네. 뭐 이게 이제 금융위기로 확산한다 그러는데 계산을 해보면은 1금융권, 2금 제2 저축은행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고 계산해 보니까 제가 금융사 중에 예. 한 3군데에서 5군데 네. 이 정도만 좀 불안해요. 네. 근데 그 5, 6군데가 망한다 무슨 문제가 있죠? 그래도 국민 경제에 큰 영향 안 미칩니다. 전혀 없죠.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GDP가 우리가 거기에 세뇌되어 있는데요. 2006, 7, 8년도 10년도 막 그때만 해도요. GDP 한 15% 20% 차지했습니다. 건설 산업이. 네. 근데 지금 한 5에서 6%밖에 차지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했어요. 뭐 다른 네. 산업들이요. 그렇죠? 네. 그러면 5% 6%가 문제가 있으면 대한민국이 망한가요? 전혀 아니죠.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거 과잉 대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물론 진짜 괜찮은 현장이고 분양 가격이 적정해서 수요자도 사고 싶은데 문제가 생겼다. 이거는 도와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지금 말하는 어떤 현장들은 시행사들이 무리하게 시드머니 조금 갖고 PF사 또 건설사 캐피탈들은 또 무리하게 수익을 노리고 갔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정리돼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게 사실 팩트입니다. 팩트인데 물론 올 한 해 15만 호 분양 계획이 있거든요. 상반기 뒤로. 거기서는 이제 좀 미분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걸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지금 하는 건 좀 과도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나올 수 있다. 대구 같은 지역은 네. 미분양이 많다면서요? 네, 많죠. 계속 많이 지었군요, 거기는. 그게 이제 대구가 이제 이 부동산 투자의 어떤 메카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그 주기적인데요. 예전에 2008년도에도 그랬고요. 그래요? 그때도 5, 6년, 7년도에 전국의 시행자분들이 거기 가서 많이 했습니다. 대구에서. 그때 글로벌 맞으신 분들이 다 파산했죠. 네. 그러니까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파산하고 나면 또 정리가 되잖아요. 네. 정리가 되면 또 주택가격이 좀 안정되고 네. 좀 장기간 가겠죠. 대구는 좀 특히 오래 지속될 것 같아요. 다른 지역보다.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지어서 그렇죠. 그렇죠. 네. 많이 안 졌으면 이런 일은 없겠죠. 근데 많이 진 목적은 뭐죠? 잘 벌려고. 팔리니까 더 네. 벌려고. 예, 그러니까 예. 그거는 자본주의 논리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공정과 상식을 놔두면
그러면 그냥 놔둬야죠. 놔두고 제 생각에 주식이나 비트코인 이런 걸로 또 피해왔던 젊은이들 많잖아요. 예. 영끌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 누가 더 국민이 더 애착이가 이 비율을 따지면 어디를 더 도와줘요? 650만 자영업자거든요. 네. 그럼 정부의 어떤 공정화 상식을 볼 때는 너무 있는 자, 건설사가 일반 개인 자영업자보다 더 강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 주신 돈을 또 많이 버셨잖아요. 네. 버셨던 거를 가지고 다 어디다 쓸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건설사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공익에 환수했다는 거 들어본 적 없으시잖아요. 네. 제 부분 저는 그래서 건설사가 망하는 거를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까지는. 네. 아니 건설사가 작년까지는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이제 어려워요. 손 벌리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공정과 상식에도 완전히 위배되고 네. 그거를 용인하는 정부가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추경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우량 현장에 대해서만 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럼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실 게 부실 현장은 안 구해주겠구나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행보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부실 현장들은 정부에서 그냥 정리되게 좀 놔둘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지금 네. 과열 상태라고 보시면 일단 좀 지금 많이 또 내려왔죠. 잠깐. 네. 자, 근데 많이 올랐으니까 좀 내려와도 되잖아요. 근데 조금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부가 걱정합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 해제한다, 전매 제한 완화한다, 대규모 규제 완화를 했어요. 네네. 아직도 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좀 빠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규제 완화가 누구를 위한 규제 완화인지 보이지 않습니까? 무주택자와 서민을 위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윤석열 정부가 정권을 잡으신 게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무주택자나 서민들이 집값에 치이는 그거를 하겠다고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정책은 사실 그거하고 좀 배치되죠. 반대로 가고 있어요. 네, 배치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어요. 네. 이 부분은 또 공정화 상식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전세 대출자나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 정책 금리를 써서 도와준다는 이런 건 없고 네. 다주택자 세금 완화 쪽으로 다 가잖아요. 지금 다주택자 집 있는 사람들 부자들 그 사람들 세금은 명확하게 깎아줬어요. 예, 지금 이번 달에 벌써 7조가 지금 세수가 펑크 났대거든요. 네. 그럼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네요. 네,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로 지금 몇 달째 이어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무주택자나 전세 대출 받으신 분들이 전세 대출 받는들이 금리가 높으면 힘들잖아요. 네. 그분들을 위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 좀 아쉽고 예.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대책을 계속 쓰고 있는데 다행히도 주택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요. 특례보금자리론 그것 때문에 잠시 지금 반등하고 있어요. 거래량이. 그래요? 상승까지는 못 갔지만 하락폭을 줄이고 있거든요. 네. 줄이고 있는데 이 추세를 보니까 그러면 호가를 올리게 되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주택가격이 막 반등하는 기미가 있으면 매물이 감소해야 되잖아요. 네. 시장에 매물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정확하게 아실 게 1월 달부터 지금 2월, 3월 초잖아요. 2달 동안 매물이 더 늘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지금 너무 신기하죠. 지금 좀 괜찮다 하니까 빨리 팔아야지 그런 사람이 많나요? 그렇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니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나중에 1, 2년 뒤에 더 오를 거라고 생각되면 지금 팔 일이 없죠. 아니죠. 버티죠. 그러니까 왜 매물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연끌하시거나 했던 분들하고 또 무주택자분들 중에 요즘 특례보금자리를 활용해서 불안한데 그냥 살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네. 이게 제2의 연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지금요 경제신문을 보거나 신문 보잖아요. 네. 그러면 어디 뭐 몇 억 올랐대, 어디 반등하기 시작했대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많이 나오는데 이거 아니군요. 팩트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한 달째 분석을 해보니까요. 네. 매물은 늘어나고 있고 또 묘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네. 잠시 2월 초에 그러니까 1월 말일부터 특례보금자리가 시작됐거든요. 네. 규제 완화는 1월 초부터 됐죠.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 이거 소진되기 전에 빨리 빌려서 사야 된다 이런 부추기는 기사들 많이 나오거든요. 많죠. 근데 네. 우리가 제가 해석해드리면 39조 6천억이에요. 네. 그럼 40조 잡고요. 네. 40조를 갖다가 제가 4억씩 한 집이 집을 대출받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10만 가구입니다. 네. 10만 가구의 수요가 창출이 된 거예요. 네. 가수요가 유효수로 바뀌겠죠. 근데 아직 뉴스 보신 분 아시겠지만 대환대출. 그 집을 갖고 있는데 대출 금리가 비싸서 싼 걸로 갈아타려는 분들이 이 금액의 60%로 해당돼요. 아, 그래요? 그럼 10만 가구에서 60%는 앞으로도 그냥 대환대출로 쓰이는구나. 이게
뭐 특례 보금자리가 아닌 거죠. 그러네요. 특례 좀 뒤에 말은 제가 그런데 예. 그렇지만 4만 가구 중에 계산해 보시면 서울 수도권 반, 지방 광역시 반 하면 서울 수도권에 한 2만 가구가 배당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2만 가구 중에 그러면 서울하고 수도권 각각 1만 가구 정도의 수요가 생긴 거예요. 네. 생겼으니까 그러면 한 두세 달은 이분들이 살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두세 달은 반등하는 것 같지만 이 소유자들이 이 특례보금자리로 하려면 무주택자잖아요. 이분들이 똑똑해진 게 뭐냐면은 지금 2월 20일부터 막 올라가고 힘쓰던 게 갑자기 멈췄어요. 예. 멈추고 호가를 올리기 시작하잖아요. 네. 매물은 더 나오는데 호가를 올려요. 네. 호가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내가 암만 생각해도 이 값에 못 사겠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상승 거래된 양이 확 줄어요. 보통 한 두세 달 동안에 그 전에 하반기 동안 7대3 정도의 비율이었어요. 하락이 70%, 상승이 30%. 네. 상승은 1, 2억, 하락은 막 5에서 6억까지 떨어지고 그런 추세가 이어오다가 1, 2월 달에 잠시 반등하면서 상승이 한 35%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다시 2월 말로 되니까 똑같이 7대3 되고 수요자들이 더 붙어주질 않아요. 네. 그 얘기 뭐냐면 이 가격에 안 사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스마트해졌으니까 제가 볼 때 한두 달 더 지나면 시장이 소진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또 떨어지네요. 더 살 사람이 없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러면 이제 더 안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예측해야겠죠. 교수님. 자,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내 집 장만 못했어요. 네. 그리고 아주 영끌해가지고 작은 집을 샀어요. 그래서 좀 이제 내가 원하는 집으로 가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기다려야 되네요, 지금? 저는 연말까지는 충분히 기다릴 만하다고 봅니다. 연말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네, 누군가는 올해는. 사겠지만 네. 그 사시는 분들조차도 말씀드린 스마트이셔가지고 더 네. 비싼 걸 안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9억이 하기 때문에 5억, 6억, 7억짜리들이 좀 흔들릴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한 두세 달 남았거든요. 네. 한 달 지났고 두 달 지났고 네. 그러면 한 달 반 지나면 벌써 지금 신호가 나오는데 한 달 반 지나면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힘을 잃래? 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되냐면 사람들이 이거 뭐야? 규제 완화 대책을 던졌는데도 다시 내려갔고 내려가요. 이렇게 다 풀어 돈까지 내주는데도 네. 안 사. 그럼 무슨 얘기가 나오죠?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싼 게 맞구나라고 다시 이 모든 사람들이 판단하겠죠. 예. 합리적 기대 가설에서. 네. 그럼 팔려는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듬어 보시면 2017, 16년도에 산 분들은 지금 반값이 됐어도 남는 게 50%예요, 수익률이. 많이 남았죠. 많이 올랐죠. 더 낮춰도 팔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대출 많이 받았으니까 부담되잖아요. 금리가 유지가 되면. 예. 그럼 제가 볼 때 1년, 2년 앞으로 갈 건데 이 고금리 상태가 예. 연말 정도가 되면 무슨 일이 날 것 같아요. 던질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어떻게 버티죠? 예. 이자가 자꾸 뿌는데. 네. 근데 그거를 지금도 힘들어서 매물로 나와 있잖아요. 예. 지금 소진되고 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매물이 6만 5천 개까지 늘었다가 서울 아파트 경우에 예. 지금 5만 5천 개로 줄었어요. 근데 네. 그 만 개가 안 팔리니까 전세로 돌려줬어요. 팔린 게 아니에요. 그래요? 전세로 돌려가지고 전세는 또 15,000개가 늘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전체 물량은 서울 아파트 경우에 전세, 월세, 매매 3개 합치면 작년 하반기부터 13만 원을 넘어가지고 지금 13만 5천 호가 계속 유지되는데 2년 전만 해도 6만 호밖에 안 됐어요. 네. 배가 늘어났는데 거래량은 아시잖아요. 한 달에 1,000개, 2,000개. 거래량 물건이 넘치잖아요. 지금 시장에.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너무 급하게 대처하지 마시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연말까지 충분히 기다리셔도 올라가 봤자 제가 볼 때는 제한적이다. 네.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안에 내 집 마련해야지 정 생각하시면 연말까지 기다리고 버텨야 되네요, 일단. 청약 현장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약 현장들이 요새 이제 분양가 조정 들어가거든요. 네. 조금 싸게 낼 현장들이 나올 거예요. 작년 연말에 분양할 것들이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규제 하나 다 풀었는데도 아직도 안 해요. 네. 근데 아마 봄에 좀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때 분양 가격 보시고 조금 시세보다도 더 낮다. 주택 가격이 지역이 내려왔는데 그거보다 더 낮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셔가지고 접근하실 수 있는 것은 청약, 특히 공공청약은 또 접근하시고 나머지는 올해 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선영님께서 전세 비율이 40%나 된대요. 지금 상황이 진짜 실수요자를 보면 과잉 공급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전혀 아니죠. 과잉 공급이. 그래요? 집값이 정상으로 내려면 그거 다 팔리는 집이에요.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네.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게 우리가 개념을 정확히 가지셔야 돼요. 네.
대한민국이 과잉 공급이 됐다라면 매번 그 얘기했거든요. 그 나중에 집이 새 아파트가 남아도는 거 많이 못 봤잖아요. 다 네. 소진돼요. 네. 그게 뭐냐. 소득이 주택을 살 정도의 어떤 주택 가격이 되면 다 산다는 얘기입니다. 네. 결론은. 그래서 그렇게 보시기 바라고 주택 공급은 앞으로도 제가 볼 때 전 세계 선진국의 주거 전용 면적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걸 따지면 뭐 1000인당 주택수를 따져도 앞으로 더 줘야 됩니다. 지금 나온 120만 원에다가 한 100만 원 더 줘도 네. 그래도 전혀 큰 문제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네. 또 모자란다는 얘기 또 나올 거래요. 아마 네네. 이것도 스톱. 조금 이따가요. 아무튼 미분양은 늘어납니까 이제 앞으로? 네. 올 상반기까지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하반기는요? 상반기까지야. 하반기는요? 하반기에는 이제 분양을 안 하고 정리가 되는 현장들이 생길 겁니다. 아, 분양을 안 하거나 못하거나. 네, 못하는 데가 해봤자 미분양이 계속 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일단 정리를 좀 다시 하고 새 출발해야겠죠. 네. 분양가를 조정한다든지. 네. 그러면 미분양이 또 안 나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상반기까지가 최대 미분양 숫자가 늘어날 것 같아요. 많으면 15만 원까지, 적으면 한 12, 13만 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7만 지금 5천 찍었거든요. 네. 1월 물로 그러면 3월, 4월에 분양이 많아요. 네. 그때 한 4, 5만, 3, 4만 터지면 10만 원 넘거든요. 그러면 한 11, 12만 원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상반기. 건설사들은 뭐 비명을 지르더라도 거기에서 또 연쇄 도산이 있더라도 그래도 국민 경제는 큰 영향을 미치죠. 아니 더더 보세요. 2008년도 때요. 예. 종합건설업 여러분 뭐 청구 뭐 이런 유명한 회사들 기억나실 거예요. 네, 청구건설 청구 우방 없잖아요. 그때, 네. 우방 뭐 다 없잖아요. 네. 그런 건설사들이 117개가 부도가 나고요. 예. 전문 건설업이 250개가 부도가 났어요. 대한민국 어때요? 멀쩡하잖아요. 네. 지금 왜 이렇게 난리죠? 그렇죠. 지금 네. 부도도 없어요. 네, 왜 부도가 있기는 있는데요. 네. 좀 작은 회사들. 예, 거의 뭐 큰 회사 부도 너무 났다는 걱정하실 얘기 필요 없는 없어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뭐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과거의 네.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으로 무리한 과세, 국민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자들은 확실히 이렇게 세금이 줄어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여기다 국민들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 종부 세대 사용자가 100만 명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나머지 우리 인구가 5천만인데.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계산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이라 그러면 안 되죠. 다주택자나 네. 고가주택을 가진 분들한테 힘들지 하지 않겠다. 이 소리죠, 이게. 그렇죠. 엄밀히 표현하면요.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다른 무주택자나 1주택자 서민들을 위해서는 다른 대책을 하겠다고 같이 얘기해야 공정과 상식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가 이렇게 좀 하시면 안 돼요. 없어요. 국민팔이 하시면 안 되죠. 서민 또 없는 네. 사람을 위한 부동산 정책은 좀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네. 아무튼 부동산 봄바람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일단 다주택자나 뭐 이쪽에 관계되는 분들은 봄바람이 분다라고 표현하고 계실 거고 무주택자들은 약간 불안해 하실 텐데 네. 제가 분석을 해보니 이 높은 집값에는 살 사람이 제한적이다. 네. 이미 연끌 때 다 많이 샀고 예. 나머지 분들은 이 높은 가격에 안 사는 분들이에요. 네. 내려왔어도 이자가 높잖아요. 네. 내려왔어도 내려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소강 상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연말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이사 말씀드립니다. 가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이사 가요? 아니 그냥 뭐 이게 조금씩 이제 애도 태어나고 네. 뭐 사람 애도 태어나고 그래서 좀 공간도 만들어주고 싶고 그러면 작은 집에서 또 조금 평수를 넓혀가지고 이렇게 이사 가잖아요. 전세나 네네네. 전세나 아니면 자가도. 네네, 그런데 가죠. 이사 가기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예전에 이거 지금은 이사하기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전세는 널려 있고 예. 매매도 지금 많이 내려왔잖아요. 네. 내려왔는데 본인의 소득이 예. 그 소득이 한 달에 만약 대출을 받아서 샀을 때 네. 35%를 넘지 않으면 사셔도 무리 없다고 봐요. 예. 편익병이 말씀하신 애기들하고 행복도 있고 이런 거를 돈으로 따질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소득이 30%가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상환할 능력이 된다라면 다른 수익이 보이지 않는 수익들이 많거든요. 편익병이. 그럴 때는 가셔도 되는데 네. 이게 40, 50% 넘으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대처 능력이 없어져요. 집을 뺏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네. 그 좀 자기 수준에 맞게 네. 그렇다 보면 결론은 수준 맞으려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주택 가격이 한 10에서 20% 앞으로 더 내려와야 수준이 맞더라고요. 네. 뭐 그렇게 되길 좀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아무튼 주택 시장은 조금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연말까지는
좀 관망하시는 게 관망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건설사 걱정은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부자 걱정을 왜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경공술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진우 라이브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포른 치호녀의 그림 같은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지을 수 있을까요? 남진입니다. 님과 함께 들으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